거기선 지금 보험할 거 없어. 아까 자기 위원으로도 같이. 아니 거기는 민간 농민들 단체니까. 그 형님이 이사장이잖아요. 아니, 그, 유통공사. 그거 말고 예. 그 경기도 기본소득. 예. 아니 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투기운동본부에 네. 회의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를 하기로 한 거 아니야? 네네. 맞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예. 이제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백성일 선생님.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지 않아도 경기도하고 어떻게 뭐 좀 해야 되는데 뭔지. 경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됐다. 자, 잠깐만. 정환님, 이제 들어가시면 지금 라이브 떠 있을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예쁘게 이제 저 뭐지죠? 카톡이나 텔방 같은 데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어디를 보면 떠 있는겨? 그러게요. 농민기본소득 운동본부를 네, 들어왔어. 거기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요. 그냥 떠 들어왔는데. 있거든요. 어? 네, 근데 페이스북 안 오시는 분들은 링크를 줘야 오실 수가 있으니까. 아 방송 중입니다. 아 나왔군요. 네, 예. 예. 음성에서도 이거 보는 친구 하나 있거든. 위원장님께서 먼저 멘트를 좀 보내시죠. 아니 누구한테? 아니 이건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교장 선생님인데 한 말씀 해야지. 네, 그 선생님 한 말씀.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한번 쫙 해야지. 다 온 거죠 이제? 네. 올 사람은 온 것 같아요. 자, 제1회 농민기본소득 정부운동본부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교장님 이지우 공동대표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네, 잘 나옵니다. 좀 더 나름 들었어요. 예. 아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이 좀 더, 진행이 좀 불편해져. 네, 이재욱입니다. 아이고. 이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제가 이제 강사양성 과정을 그 전에 이제 우리 농어촌사회연구소에서 GMO 강사양성 과정을 여러 차례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GMO 강사양성 과정 할 때는 보통 강의하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발표하고 그러니까 강의 시연을 강사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연하는 게 전부 한 10개 코스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번 정도를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한 10주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 과정은 지금 이번에 그 농민기본소득 강사양성 과정은 그렇게 10번 정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이걸 얼마나 이제 강사양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낼 수 있을지도 약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하고 그래서 일단 3번에 압축적으로 좀 해보기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에 대한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할 테니까 우선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소개를 서로 처음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죠. 우리 고광현 씨부터. 이 방송까지 하고 있다니까 얼굴은 안 나와도 소리는 들어갈 수 있게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이고요. 화천에서 농사 짓고 있는 고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앞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의정부 교구에서 환경 농촌 사목 중에 농촌 담당 유영은입니다. 네. 그럼 의정부에서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평창 포도플랜의 김영림입니다. 네. 평창에서 오신 건 아니고요. 평창에서 왔습니다. 또 우리 이정환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본부에서 간사 맡고 있는 이정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 농식품 유통진흥원 혁신정책팀장 백성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운동본부에서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차흥도 목사입니다. 음성에서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까지 7사람이 여기 참여하고 있고요. 오늘은 강의를 김찬희 선생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박경철 박사가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좀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좀 우리 취지에 맞는 압축된 영역의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두 분의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다시 이 프로그램을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사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자료를 다 파일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의 파일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공부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 집중적으로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그 자료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 보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걸 한번 내가 학습해서 발표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발표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세 번째, 그러니까 4주 후가 되겠죠. 4주 후에는 직접 자기가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짧게 한 2-30분 정도를 강의 시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 시연을 해보는데, 이제 요까지를 3번의 과정에 압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강사 양성 과정, 사실 한편으로는 집중 학습 과정이라고 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게, 우리가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은 최근에 이제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많아지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하는데 단체별로도 설명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지역에서도 설명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 과정을 설치하게 됐고요. 농민기본소득은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이 다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단 공동화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후계농이 단절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을 이 농업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면, 농촌과 농업을 유지시키려고 하면은 그 기존에 있는 농민들이 자식들이 들어와가지고 농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사실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됐다, 단절되고 있는 상태가 됐다. 새로운 농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새로운 농민들이 후계자로 들어올 때 몇 가지, 4가지 정도의 필수적인 요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4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주거지요. 만약에 이미 부모님이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농촌에 와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은 내려오는 날 바로 잘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부모님 집이 있으니까 잘 수 있는 데가 있죠.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머님 해주는 밥을 먹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아버지가 하던 농사를 지으면은 이어서 지을 수 있는 일터가 있어요. 이 3가지가 다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생활자금, 이게 소득이 굉장히 농촌에 들어와서 소득이 불안정하니까 소득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지켜주자라고 해서 우리가 농업소득도 굉장히 적은데 이 소득을 좀 보강해주자, 보충해주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주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게 농민기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민기본소득을 이 여러 가지 농사를 처음에 접근하는데, 혹은 농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필요한 요소 중에 농업소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채워주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운동이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김찬희 선생님 준비됐나요? 네네. 네. 김찬희 선생님이 일단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 국민기본소득, 뭐 재난기본소득, 뭐 여러 가지 이제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네, 50분씩 두 번 하겠습니다. 50분씩 두 번. 예. 긴데 40분씩 두 번. 안 길어지게 하게, 안 길게 느껴지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찬희 선생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김찬입니다. 예, 농민 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에서 교육홍보위원장 맡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김찬희 TV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소찬이 아니고 김찬입니다. 네, 김찬희 TV 오셔서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안 그러면 방송에서 쫓아내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고요. 자, 오늘 기본소득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은 한 10강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철학부터 정당성부터 해서 끝이 없지만 오늘 이제 강사 양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강사분이 어디 가서 기본소득을 알리게 될 때 사실 기본소득을 10시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핵심만 이제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핵심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강사분들은 그게 왜 그런지 하는 그 저간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표면적인 것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 표면적인 것에 어떤 근거가 되고 있는 그 심저에 있는 것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강사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요거부터 한번 해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간사님 잘 나오고 있나요? 화면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 얼굴이 잘 나오고 있는지.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먼저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제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한 가지만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과업이 던져졌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나라인가 하면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이 5천만 원인 나라인데 평균이 5천이라고 다 5천을 버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평균이니까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 사회안전망을 만든다. 저는 이 평균 소득이 나올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가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얼마죠? 3만 달러죠. 그러면 네. 연간 우리가 1인당 3,600만 원을 벌어야 평균이라는 얘기죠. 월로 하면 월 300을 벌어야 평균이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3인 가구면 월 900, 4인 가구면 월 1,200을 벌어야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평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저거 평균 이하인 것만 있어. 어떻게? 그만큼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정말 심하다.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번 모두에게서 20%로 단일 소득세로 지원을 마련한 다음에 모두에게 1,000만 원씩 나눠주는 안.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조금 복잡한데요. 평균 소득이 5천이니까 5천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넘는 사람만 내는데 어떻게 되느냐? 넘는 액수의 20%를 단일 소득세로 내게 하고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느냐? 5천만 원의 미만인 사람이 받는데 그것도 동일한 액수를 주지 않고 차등을 해서 소득이 빵원이면 1,000만 원을 주고 소득이 1원 늘 때마다 지급액을 20%씩 줄이는. 그럼 소득이 10,000원을 늘면 2,000원을 주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좀 정리하면 1번은 모두 똑같이 너네! 똑같이 나눠줄게! 여기 1번이고요. 단순무식하죠. 2번은 평균보다 많이 번 사람만 내! 평균보다 모자라는 사람만 그것도 너가 번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나눠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2번 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어떤 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백 선생님 1번, 2번 중에 1번 하겠습니다. 1번. 예.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1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2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면 2번. 이게 말이죠. 여기는 지금 농민 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라서 예. 1번인데요. 제가 참 재밌는 게 경기도에서 제가 작년에 강연 한 100번 정도 했는데 재밌어요. 경기 남부는요 1번 지지가 높아요. 경기 북부는요 2번 지지가 높습니다. 수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2번 지지가 커집니다. 수원에 지사님이 계시다 보니까 참 재밌죠? 재밌어요. 결론을 붙어요. 제가 결론은 두 개가 똑같은 아닙니다. 두 개가 똑같다. 볼까요? 1번 볼게요. 1번이 보편적 기본소득 아닌데요. 자 보세요. 이 나라가 그냥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라고 단순화시켜 볼게요. 빵원을 버는 사람부터 1억을 버는 사람까지 7명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1,000, 2,000, 3,000 다 더하면 이게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나누기 7하면 평균 5천 맞죠?
평균 5천인 나라에 모두 20%씩 더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00만 원 내겠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걸 우리는 기본소득 기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좀 1억을 버는 사람이면 2천을 벌 겁니다. 이렇게 쫙 20%씩 거둔 다음에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 계산해 보면 7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3천 이게 3억 5천이니까 3억 5천에 20%는 7천이죠. 1,000만 원씩 쫙 나눠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오해하는 게 아니 왜 똑같이 나눠줘? 내가 더 어려운데 날 더 줘야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나눠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는 것과 받는 것을 통일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빵원을 내고 1,000을 받았죠? 그럼 플러스 1,000. 두 번째는 2,000 내고 1,000을 받았죠? 플러스 800. 200 내고. 200 내고? 네. 네. 세 번째 사람은 400 내고 1,000 받았죠? 600. 이 사람은 2,000을 내고 1,000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1,00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시죠? 두 번째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 지급 아닙니다. 5,000보다 모자란 사람만 받고 5,000보다 넘는 사람만 내는데 어떻게 되느냐? 요걸 초과한 액수의 20%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000을 초과했으니까 600. 5,000을 초과했으니까 1,000을 더 냅니다. 20%니까. 이해하시죠? 그렇게 낸 것을 재원으로 해서 나눠주는데 소득이 빵원이면 1,000만 원을 주고 20%씩 감액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더 벌으니까 200을 감액해서 800. 또 400을 감액해서 600.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 결론의 맨 밑단을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2016년에 길거리에서 총선이라서 총선에서 길거리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막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렇게 허름하신 분이 저를 한참 듣고 있다가 저한테 딱 다가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딱 물어봤냐? 그대로 한번 대답해 볼게요. 그 사람이 이래서 오동옮겨 볼게요. 아까부터 청년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이보다 청년이란 말이 일단 기분이 좋았어요. 청년 말을 듣고 있는데 아니 이재용이한테는 왜 주나?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20초 내로 설득을 해야겠다.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아저씨는 5만 원 내고 40만 원 받아가시고요. 이재용이는 10억 원을 내고 40만 원 가져가라는 얘기다. 그거 참 좋은 거네. 앞으로 그렇게 설명 안 하고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마구 비난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 왜 부자들한테도 나눠줘? 이건 꼭 어떤 인간들이 무상급식 반대할 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비슷한 논리거든요. 네. 근데 무상급식은 재원이 국민기본소득도 훨씬 적어서 그냥 아니 왜 우리가 내가 가난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 이런 어떤 도덕적 인도주의적 요구로 충분히 그때 설득이 됐는데요. 이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정도 갖고 안 돼. 근데 분석을 해보면 그게 아니고 똑같이 주는 것만 아니고 주고 받는 것을 같이 하면 사실 똑같이 20%를 낸다는 게 똑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똑같이 20%를 내도 당연히 고소득자, 불로소득자, 자산소득자가 많이 내게 돼 있는 거고 똑같이 20%를 해도 여기가 더 많이 내는데 이거를 누진적으로 설계해서 세율을 더 올리게 되면 이쪽이 더 부담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수혜자와 또 순지급자가 갈리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보통 85%에서 90% 정도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고 10% 정도의 국민은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많다고 설계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조그만 액수라도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국민의 90%가 이게 어떻게 강력하게 소득재분배를 만드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이 주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는 것과 받는 것을 같이 생각한다면 이게 이것과 똑같이 강력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절대 이 방법이 가난한 사람부터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이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의문이 났습니다. 아니 똑같은 방법이면 두 번째 방법을 하면 되지 너는 왜 굳이 첫 번째 방법을 한다고 거기서 교육홍보위원장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제가 똑같다고 얘기한 건 이렇게 설계하면 금전적인 의미에서 똑같다는 거지 이 두 개가 모든 면에서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왜 받죠? 네가 평균 이하의 인간이니까. 이거는 누가 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너희들에게 시혜를 베풀겠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논리 구조 자체가. 얘는요? 왜 받죠?
왜? 나는 이곳의 시민이고 이 사회에 살아갈 권리가 있거든. 그냥이야, 그냥. 예. 누가 내줘? 각자 다 내자. 자기 형편에 맞게 다 내. 우리 모두 내고 우리 모두 권리를 누리자. 굉장히 떳떳하고 굉장히 정당한 철학이 기초했어요. 이렇게 될 때 국민 다수가 지지하기 쉽죠.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일단 내는 사람이 폼잡아, 받는 사람은 무릎 꿇고 받아야 돼. 에이씨 기분 나쁘면 차라리 굶는 게 낫지 그러면서 안 받는 떳떳하게 살려는 사람까지 생겨서 복지 사각지대도 생겨요. 그런 게 이제 그 어려운 말로 낙인 효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거와 이게 금전적으로 똑같은데 이게 철학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좋은 거라면 이거를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이게 무조건 좋은 거죠. 그 외에도 첫 번째 장점이 많은데요. 다 빼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방법을 쓰면요, 이 전체 재원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받는 게 기초생활수급의 생계급여라는 건데요. 가장 많이 받으면 월 52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월 52만 원 받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이게 자꾸 깎이는 게 많습니다. 기초연금으로 깎이고, 뭐 집 1억짜리 있어도 또 깎이고, 차 생기면 깎이고, 저기 멀리 아들이 돈 벌면 그냥 왕창 다 깎이고, 뭐 이렇게 깎이는 건데 어쨌건. 아야 52만 원 갖고 어떻게 사니? 한 100만 원 주자.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요, 어떤 일부만 수혜를 받는 것은 전혀 그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낸 돈으로, 내가 낸 세금으로 주는데 누가 멋대로 100만 원을 올려? 이런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경험을 되살리는 게 좋은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을 70% 주겠다고 기획재정부가 바보 같은 짓을 할 때,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70%에서 제외되는 국민, 특히 70 앞에서 29%라서 제외되는 사람이 뭐라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니 세금 낼 때는 꼬박꼬박 걷어가고 말이야, 혜택 볼 땐 날 빼? 이씨, 이런 생각과 경험이 쌓이면요, 세금이 내기가 싫어서, 즉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하기 싫어서, 따라서 복지 규모가 점점 줄어들어요. 따라서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주는 전체 복지 규모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론적으로 많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말이죠. 최근에 유명한 정치인 두 분이 기본소득이냐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이게 막 싸웠죠. 네, 기억나시죠?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시는 어떤 분이, 어떤 정치인, 유명하신 정치인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낫다고 얘기하는 근거로 이 그림을 페이스북에 띄웠습니다. 보셨습니까? 기본소득은 이거라는 거야. 벌써 언제 뭐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똑같이 1,000만 원 주니까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전에 보셨죠? 잘 보니까 똑같은 막대기를 주는 게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하면 이 크기가 다 다른데 이상하게 기본소득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요걸 갖고 이 발판을 보지 않고 요 발판이 같잖아, 자꾸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나오시면 일단 이 그림이 얼마나 잘못된 그림인가, 요것만 얘기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 이런 걸 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해요. 재정환상이라고 해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통일적으로 보지 말고 한 측면만 보는 거를 financial illusion, fiscal illusion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런 말은 안 쓰셔도 이 그림이 뭐가 잘못된지 잘 아시겠죠. 그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더 높여주고, 그죠? 아닌 사람은 안 주고. 전국민 고용보험은 사실 이름 자체가 좀 틀렸죠. 전국민 고용보험이 아니고 전 취업자 고용보험, 이게 맞습니다. 네. 대상은 취업자인 우리나라 2,700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700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5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보다 나쁘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700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죠. 근데 이 보험은 직장을 잃었거나 또는 나의 급여에 심각한 감소가 발생했을 때 받는 보험적 성격이거든요. 항상 이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TV에 나가고요, 논쟁을 막 하고 있는데 댓글이 막 붙더라고요. 댓글이, 야, 난 30년 동안 근속했는데 나 한 번도 그럼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못하겠네. 맞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이라는 말 속에서 사실 좀 이렇게 본질을 이렇게 헷갈리게 희석화시키는 면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150만 원 받으면서 평생 170만 원
최저임금만 평생 일하죠. 한 푼도 못 타요. 한 푼도 못 탄다고요. 이 그림이 황당한 그림이지. 또 이 그림이 뭐가 잘못됐나 보면 고용보험 9개월 태면 이 사람하고 이게 키가 같아져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고용보험 160만 원 또는 189만 원, 180만 원, 198만 원이죠? 최저 180, 최고 198인데요. 그거를 9개월 태면 이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좀 뭐랄까 이게 안 되는 말 이런 얘기를 좀 분명히 이런 질문이 강사하시다 보면 나올 겁니다. 뭐 요 그림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그림이 이렇게 띄워놓으셨더라고요. 실제 그림이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해방. 진정한 해방은 모든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사실 장벽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데 모두가 액세스,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끌어놓고 이거를 그런 식의 얘기도 있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제 경제적으로만 정리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걸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면 세상은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만약에 정률세로 한다 그러면 여기 50 설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각 자기가 낼 수 있는 거를 내겠죠. 당연히 고소득자, 불로소득자, 자산소득자가 더 많이 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분담한 다음에 이거를 다 섞죠. 그래갖고 이거를 n분의 1로 똑같이 딱딱딱딱딱. 그러니까 아까 그림은 요 그림만 그리는 거죠. 요 과정을 다 빼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이 차이는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이 차이는 조금 더 얇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뀌는 게 기본소득의 본질이다.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효과는 소득 재분배고 이 소득 재분배의 기본적인 철학이 모두가 이 사회에서 동일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철학의 기초에서 소득 재분배를 강력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초부터 했고요. 네. 요 얘기 또 한번 할게요. 또 기본소득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중에 최근에 이제 안심소득자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심소득자는 다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안심소득자는 김찬희 TV 오시면 그 안심소득자를 다음 주에 찍을 거거든요. 구독하시면 안심소득자. 네, 안심소득제. 네,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제보다 안심소득제가 훨씬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2017년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저는 이미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주장을 나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시면서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TV에 나가서 백분 토론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모르면 모르겠지만 이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우월하다는 걸 당론으로 정할 당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심소득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비난 중에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기본소득은 돈이 많이 든다. 어떻게 돈이 많이 든다고 주장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소득 하면 7천만 원이 들잖아, 최원이. 예. 그러면 이제 그 친구도 얘기하듯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모든 사람한테 30만 원 주려면 187조가 필요해. 187조가 필요하거든요. 야, 그 돈 엄청난 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비유해서 이제 요 프로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말이야. 야, 2,400밖에 안 들잖아.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자, 이거는 1,000이 들고, 이건 2,400이 드니까 2,400을 들면서도 좋은 소득 재분배 효과와 가난한 삶을 도울 수 있으니까 이게 재원도 적게 들고 좋은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심소득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면서 그래서 부자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여러분들 이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주장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이 두 개의 금전적 설계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철학과 정당성과 어법이라는 거지 금전적인 관점에서는 똑같이 5천 이상에서 2,400을 걷어서 5천 이하의 2,400을 재분배하는 계획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재원은 2,400이 여기서 1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게 왜 7,00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역시 내고 더하는 걸 함께 생각 안 하고 받는 돈만 다 더하니까 7,000이 어떻게 들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얘는 800, 얘는 600에 플러스일 거고 이 사람은 1,000을 낸 거예요. 2,000을 낸 게 아니고. 그렇죠? 두 개의 실제 재원은 같다. 그래서 항상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는 총재원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총재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함께 생각한 순재원을 하게 되면 순재원은 총재원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게 기본소득을 비하하려고 할 때 주는 돈이 똑같은 걸 문제점을 삼았다가 돈이 많이 들면 문제점을 삼았다는데 전부 다 똑같은 원리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했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요.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팔메아 코르피에 법칙인데요. 팔메아 코르피라는 유명한 유럽의 학자가 유럽의 복지제도를 쭉 연구를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만 선별하는 복지의 구도로 복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영국 같은 나라죠. 그게 아니고 북유럽처럼 또는 프랑스처럼 보편적 복지가 많아요. 이런 두 개 나라를 비교해서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한테는 몰아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딱 연구를 해봤어요. 어디가 더 가난한 사람한테 유리한가 딱 봤더니 오히려 보편적 복지를 했을 때 가난한 사람한테 더 유리하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조사를 해봤더니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 요걸 딱 볼 때 그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저소득층 집중지수 곱하기 복지규모다 이거지. 그러니까 집중지수란 걸 얼마큼 몰아주느냐 이런 얘기죠. 얼마나 몰아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규모 자체가 작아져 버리면 결국 재분배되는 금액은 작아진다. 이런 원리를 알아냈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너무 어렵네. 그래서 그걸 몰아주네 해도 그거는 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회적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전 사회적 동의가 안 되게 되면 그걸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규모 자체가 떨어진다. 근데 복지규모 자체를 다 키우면 모두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을 키울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유명한 재분배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한번 더 물었습니다.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앞부분에서 이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좀 심화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는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가 확정되거든요. 2016년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세계대회에서 정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서울대회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열린 대회였는데요. 정의가 그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기본소득은 자산이 심사나 근로요건 없이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소득입니다. 말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워서 항상 5대 원칙 얘기 많이 하시죠? 5대 원칙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준다, 모두에게 준다, 무조건적으로 준다, 정기적으로 준다, 현금으로 준다. 이렇게 5가지를 기본소득의 5대 특징이라고 하고 그거를 각각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강연할 때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건 강사 양성이니까 왜 그런가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준다. 꼬박꼬박 매달 준다. 또는 매달 줄 수도 있죠. 아니면 매 분기 줄 수도 있습니다. 매년 줄 수도 있습니다. 써놨죠 제가? 써놓고 말로 하고 매년, 매 분기, 매달, 매주 꼬박꼬박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국가 긴급재난기금인데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한 번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자주 주면 좋겠다. 이 자주를 좀 가끔 주더라도 꼬박꼬박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으로 좀 더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준다. 정기적으로 주는 거의 반대말은 한 방에 큰 돈을 주는 겁니다. 이 한 방에 큰 돈을 주는 거를 제가 이틀 전에 국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회 보좌관 하나가 질문하더라고요. 최근에 기본소득 대신에 기초자산을 주장하는 주장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초자산 주장은 과거부터 계속 있던 건데요. 최근에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 주장을 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갑자기 힘을 발휘하셨습니다. 누가 주장했죠? 그 유명한 토마 피케티. 피케티라는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한국 책으로 1600페이지 되는 책을 써갖고 우리나라에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본자산보다 기초자산이 더 훌륭하다. 기초자산은 뭔가 하면요. 청년의 한 시기 21살 또는 24살 또는 20살을 딱 정해서 그 한 시기가 딱 됐을 때 뭐 한 1억 2억 이렇게 큰 돈을 딱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뭐 사업을 하건 저축을 하건 쓰건 어쩌건 너의 앞으로의 생활에 기초자산으로 삼거라. 기초자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이게 한 정당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저번에 대통령 선거 때 정의당 후보인 심상정 후보의 1호 공약이 기초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21세였죠 아마 3천만 원씩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한국에도 그런 주장이 있었고 또 토마 피케티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초자산이 더 낫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요새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 목돈 주는 거죠. 얼마나 줍니까? 정확한 게 한 1,000만 원 정도. 그게 아마 1,000만 원, 2,000, 3,000이면요 국민적 공감대로 걸어서 실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액수가 되면 실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한번 계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수학의 정석 이런 거 공부해 보셨죠? 거기 등비급수 계산이라는 게 있죠. 어려워서 안 하셨죠? 네. 그거 계산해 보니까 월 30만 원씩 받고 이거를 65세까지 받는다고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거를 목돈으로 한 방에 받으면 얼마일까 하고 계산해 보니까 21세에 받으면 1억 3천이에요. 보통 30만 원 받는다고 어떤 학자는 TV에 나와서 그걸 고무신 나눠주는 거라고 해서 내가 와 막 분노가 막 일었어요. 30만 원으로 죽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고무신이라고 고무신으로 패버리는 씨. 이거 뻗치는데 막 지한텐 붙들지 모르지. 교수란 사람이 말을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어? 갑자기 열받네. 자, 어쨌거나 30만 원이 푼돈처럼 느껴지는 분인데요. 그거 모으면 1억 3천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효과를 주려면요. 21세 청년한테 1억 3천을 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21세 청년한테 1억 3천을 준다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이거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큰아버지 집에 갔더니 온 식구가 21세 이상이네. 동의할 수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다. 아니 왜? 야 우리 아들은 작년에 21세였어. 왜 안 줘? 왜? 1억 3천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2, 3천은 줄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실질적 의미의 기초자산이 아니거든요. 2, 3년 갖고 뭘 하는데 노점도 못 살아. 노점도. 리어카 하나도 못 사.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 그냥 뭐 토익 공부하라고 주는 거죠. 2천, 3천은 사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아닌 거 갖고 기초자산이라고 믿지 말고 기초자산이 되는 데 있어서는 기초자산이 실현할 수 없다. 요즘이 간단하게 그냥 논박이 되는 주장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기초자산이 갖는 의미도 있거든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통장에 50억이 벌써 있어. 금수저 집안. 근데 나는 30살이 됐는데도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야. 한 거는 알바하고 공부하고 알바하고 공부하고 휴학하고 알바하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30살이 됐어. 출발부터가 다른데 무슨 기회의 균등이냐고. 헌법에는 기회의 균등이라고 써있는데 출발점이 다른데 어떻게 기회의 균등이야. 그랬을 때 30만 원? 야 이거 갖고 기회의 균등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초자산 주장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이름도 뭐 생각이 안 나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체로키 인디언들이 사는데 거기서 체로키 인디언들이 체로키 인디안 배당을 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체로키 인디안 모든 주민한테 각 개인에게 똑같은 돈을 주죠. 당연히. 그런데 1살, 2살은 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1살, 2살한테 어떻게 주는가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케어테이커, 즉 돌봐주는, 걔를 돌보는 사람. 아빠건 엄마건 지역사회건 이모건 누군가에 그 케어테이커한테 주는 방법이 하나고요. 아니면 걔가 성인이 될 때 모아놨다가 성인이 될 때 그때까지 모아놓고 쏘는 거. 체로키 인디언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어. 그러면 16살이 되면 전부 모아. 야 우리 체로키 의회에 오라. 와 뭐 왜 가는지 알지? 다 모여. 그러면 우리 부족이 너를 위해서 16년 동안 모아놨다. 옛다 기초자산으로 쓰거라. 뻥. 기초자산적 효과를 갖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부터는 또 기본소득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한다면 기초자산이 갖는 그 의미와 기본소득이 갖는 안정성을 다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길어지네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현금으로 주는 거. 현금으로 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너가 어디에 쓸 거에 자유를 준다 이 얘기입니다. 최근에 기본소득이 너무나 뜨니까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적 배급이다.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했죠. 그래서 제가 배급을 국어사전에 찾아봤어. 배급이 이렇게 써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는 물품 혹은 상품을 지급하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물품, 상품을 지급하는 것 이게 배급입니다. 배급은요. 중앙당국이 국민의 소비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써! 이것만 써! 이거 이상 못 써! 이게 배급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공산주의 정권이나 전쟁 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본소득은 완전 달라요. 돈을 줄 테니 알아서 쓰세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사상적으로 쭉 가면요. 사회주의자와 연결되지 않고 자유주의자와 연결돼요. 그 점은 완전한 악순동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시면 야 배급은 물건 주는 거잖아. 야 이거 전쟁이냐? 이렇게 한마디 딱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지역화폐를 있는데
그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지방 그다음에 경기도라면 경기도에 지역 경제와 매치시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준화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폐의 한 형태, 준화폐의 형태로 지역 화폐를 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3, 4, 5번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죠. 세 번째 원칙은 개인에게 준다. 자, 개인에게 주는 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고 선생님, 개인에게 주는 거의 반대말?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이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우리 역시 예. 가구 단위로 주는 거죠. 가구 단위로 주게 되면 가구주한테 가게 되죠. 예, 모든 거를 가구주한테 준다는 이 생각은요, 사실은 구식 생각이죠. 과거에 가부장 시대 때 가구주가 가구를 대표하던 이거의 잔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좀 어려운 말로 사회복지학에서는 남성 부양자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남자 혼자 돈을 벌면 온 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과거의 복지국가죠. 근데 이제는 남자, 여자, 애까지 벌어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상으로 됐죠. 그래서 그런 게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런 거에 잔재다. 근데 그런 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회에서 아버지나 또는 아버지가 아니면 가구주에게 주게 되면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그 돈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죠. 그래서 이번에 국가긴급재난지원금도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희 집은 4인 가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3인 가구한테 25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이 제도는 잘못되어 있으니 잘못된 거를 이렇게 교정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25 이렇게 나눠서 저는 25만 원을 썼습니다. 네, 그렇게 쓰셔야 되겠고요. 개개인에게. 지금의 농가수당, 농민수당이라고 하죠. 농민수당도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성 농민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단지 개인 단위로 바꿔야 되겠고, 그래서 내년에 실시되려고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개인 단위 지급을 딱 원칙으로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한번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모두에게 준다. 모두에게 준다는 것은 소득, 자산,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는 이제 어려운 사람만 준다. 이런 반대하는 거. 이건 이제 아까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요. 사법관계에서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자, 지금 우리 이렇게 모인 게 농민기본소득인데,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만 주는 건데 모두에게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모두에게 준다면 국민 전체에게 줘야 모두에게 주는 게 기본소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국민 전체에게 주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식으로 거기에 도달하는 가 하는 과정이 있겠죠. 과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노선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국민한테 아주 적은 돈이라도 모든 국민한테 줘서 이 액수를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조금 높여나가자. 예를 들면 모든 국민에게 3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5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씩 이렇게 올려가자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먼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나 권리적 측면이나 사회 전체 공동체적인 가치 측면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부터 먼저 지급을 하고, 근데 그 지급을 할 때 그걸 가리면 안 되죠. 뭐로? 소득, 자산, 나이, 성별로 가리지 말고 그 집단 내에서는 모두에게 주되, 어떤 모두에게 주는 그 집단을 먼저 선정을 하고 이거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청년, 하나는 장애인, 하나는 농민. 이게 이 셋이라고 할 때 거기서는 가리지 말고 그 영역에서는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원칙대로 지급해서 이거를 전 국민에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쓰자. 이런 두 번째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전략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재원을 대한 국민적 합의를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게 좋고, 우리 농민 기본소득은 두 번째 전략을 갖고 농민, 청년, 장애인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거를 국민에게 확대시켜서 국민 기본소득으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고 잠깐 쉬면 되겠죠? 다섯 번째, 기본소득 다섯 번째 중에 무조건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준다는 것은 요걸 해야 줄게, 저걸 해야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 요건이나 지출 조건을 두지 않는 것. 재미있는 얘기 중에 과거에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을 했을 때 그 청년 수당의 목표가 구직을 위한 거거든요. 청년 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받은 돈을요, 글도 많이 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썼고 이거 서류를 계속 제출해야 됩니다. 서류를 계속 제출해야 될 조건이 있죠. 그리고 이거를 고용에 도움이 되도록 써야 돼요. 그래서 그때 게시판에 올라온 재밌는 게시판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생맥주를 먹었거든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생맥주가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어렵습니다. 예? 답이 재밌는데요. 답이 이제 거기서 내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준 답 중에 제일 재밌는 답이 생맥주를 먹고 토익 공부를 하면 되고요. 생맥주를 먹고 디비 자면 안 된답니다. 황당해요. 이런 게 재원 조금 갖고 장난치는 관료의 사고. 관료. 내가 너한테 베풀었으니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널 써야 돼. 내가 그거를 지정할 권한이 있어. 관료주의의 극대화. 이렇게만 써, 저렇게만 써. 사실 생명줄 먹고 친구들과 같이 놀았어, 떠들고. 그게 왜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사는 게 다 취업에 도움이 되지. 그러다 보면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가 야, 너 이런 일자리 해볼래?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생겨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삶을 지가 것들이 위해서 재단해서 너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줄 거야. 황당한 거지. 행위 조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업급여 같은 것도 제 친구를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대만에 여행 갔다가 실업급여 반납했어. 왜냐? 야, 열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어디서 놀러가?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좀 쉬고 재충전해야 또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사람이 무슨 기계야? 일하다 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대만에 구직하러 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걔가 안 그래도 그랬어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단단말이 중국만 해보라 그래. 그래서 어버버 해갖고 결국 에이씨 들어와 그러면서 돈 내고 왔다는 거야. 돈 환불당했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왔어요. 복지당국들이 지금까지. 근데 사실 효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조건을 따져서 지급하다 보면요.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못 받아요. 그게 생계급여의 문제고 여러 가지 지금의 복지제도의 문제가 복지로 사이트 가보세요. 복지제도가 수백 개야. 공무원도 뭐가 있는지 몰라. 네? 신청하러 가면 글쎄요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책 뒤져봐. 그런 것들을 없애자. 그래서 구직활동이니 구직증빙이니 우리나라 생계급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러 가면 띠기를 쳐다봅니다. 위아래로 쳐다보는 건 이런 뜻입니다. 말뜻은 서지 멀쩡하네. 그럼 말로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활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생계급여 대상자를 자활급여 대상자로 돌립니다. 자활급여라는 건 뭔가 하면 자활이라는 강제노동을 해야 푼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제노동을 하고 겨우 50만 원 주면서 최대 그러면서 폼 잡는 거 이게 지금 생계급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본소득은 모두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준다. 그렇게 5대 원칙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급여하고는 정리해보면 이걸 이제 정리하면 다 쉬겠습니다. 공공부조 아까 얘기했던 생계급여 같은 겁니다. 자산심사 다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이 생기면 저축액도 소득인정액으로 받으라고요. 자동차도 계산하고요. 집도 계산하고 뭐 다 합니다. 근로 이력 조건은 필요 없고요. 구직을 열심히 하면 아까 자활과 관계됩니다. 자활을 해라고 지정을 하면 자활을 해야 됩니다.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집 나간 아들이 저 멀리서 돈 벌고 있는데 돈도 안 붙여주면 부양근무제에 걸려갖고 돈을 못합니다. 네, 그런 문제지. 실업급여는 자산심사를 하지 않죠. 왜? 내가 보험료를 내왔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필요 없고요. 근로 이력이 있었어야 실업급여를 타겠죠. 당연히. 구직을 열심히 해야 되고 개인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른바 워킹푸어라고 하는데요. 일을 해도 소득이 굉장히 적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조금 얹어주는 겁니다. 1인 가구 기준에서 1년 최대 150만 원까지 얹어줍니다. 자산심사도 하고요. 근로이력이 그 전해의 소득의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이력이 작년에 있었어요. 구직 조건은 필요 없고요. 역시 가구 단위 지급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기본소득은 자산심사도 하지 않고 근로이력도 필요 없고 구직 조건도 필요 없고 개인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복지제도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가 정확히 표현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도 무료로 제공하니까요. 강사분들이 이렇게 받으셔갖고 강의할 때 다 이렇게 조립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방송한다 그러니까 다들 굳어 있어. 서로 질문도 하고 피드백도 하는데 강사는 거진 개그맨 수준의